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3년 만에 첫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 힘들게 얻은 아이라 지극정성으로 태교했습니다. 남편도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정말 너무 잘해주고 새벽 늦은 시간에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자동차를 타고 바로 사올 정도였으니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자상한 남편이 또 있나? 하고 감동받으며 감쪽같이 남편이 이중적인 얼굴에 꼴딱 넘어갔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친정엄마 음식이 너무너무 그립기도 하고 친정집에 오랜만에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동생이 온다길래 하루 자고 온다고 했어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친정집에 가서 엄마랑 한참 수다 떨고 동생이랑 수다 떨고 하다가 갑자기 동생한테 주려고 했던 선물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이고, 집에 두고 왔는데 이걸 어쩌나 발을 동동 구르다가 안 되겠다. 오늘 꼭 줘야겠다 싶어서 밤 늦은 시간 택시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띠리띠 하고 빠르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고개를 돌려 거실을 보았는데 남편과 한 여자가 엉겨붙어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화들짝 놀라 아니 여보 친정 간다고 한 거 아니었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잠깐만 당황하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여보 제발 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자상하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굴던 남자가 나 몰래 바람을 피다니. 순간 이성의 끈을 놓치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던지기 시작했어요. 으악 하면서 그 상간녀 신발이랑 옷들 전부 베란다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상간녀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벌거숭이 상태로 복도에 쫓아냈죠. 그러자 상간녀가 오빠 나 어떻게 이대로 집에 가? 오빠 하면서 대문을 쿵쿵 두들기자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은 미안해 여보 하면서 집 방에 들어가 옷을 몇 개 챙겨서 상간녀에게 주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따로 연락할게. 여기 택시비. 진짜 미안해. 하면서 그 상간녀와 포옹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니 남편은 그제서야 그게 아니라 제발 진정해봐. 내가 다 설명한다니까. 라고 하며 제 팔목을 붙잡고 소파로 끌고 오는 겁니다. 남편의 말은 가관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임신해서 지 욕구를 어디다 풀 수가 없으니 저 몰래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자기는 그 여자 사랑하지도 않고 내 인생에서 여자는 너뿐이라고. 제발 믿어달라고. 그냥 쟤는 내 심심풀이용 땅콩이라고 하며 울고불고 비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미 내 눈으로 남편이 현장을 목격까지 한 상황에서 저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으악 하고 소리 지르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열어 그 상간녀에게 전화해 쌍욕을 퍼붓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며 화를 냈고 저에게 다 정리했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뱃속에 아이만 없었으면 남편과는 바로 헤어졌겠죠. 당장이라도 발로 뽕 까부리고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았기에 저는 별거를 시작했어요. 친정에 가서 이 사실을 다 말하고 울고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집에만 있다가 결국 배가 불러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죽을 듯이 미웠는데 또 아이는 얼마나 이쁜지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천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매일매일 저희 집 친정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꽃배달을 저희 집에 보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정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아이 얼굴을 가만히 보니 이 아이가 아빠 없이 자랄 생각을 하니 제 마음이 아려지더라고요. 내 속이 문드러져도 이 아이의 아빠를 내가 받아줘야 하나 싶었을 때 순간적으로 저는 판단했지요. 그래, 나만 참으면 이 가정은 행복해질 거야. 없던 일로 해보자 하면서 무슨 정신이었는지 남편을 한번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남자의 바람, 그래, 한번 넘어가는 거야 하면서 정말 미친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결국 저희 부부는 다시 합쳤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줘도 뭐하나요? 뻥 뚫린 가슴에 물 붓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 망각 기능이란 게 그래도 잊혀지더라고요. 애가 커갈수록 애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남편도 애랑 너무 잘 놀아주니까 그래, 내가 참길 잘했다 생각했고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범하고 화목한 집안이 되어갔습니다. 적어도 딸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딸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일이 터진 거였죠. 제가 딸을 유치원에 맡기고 일을 나갔어요. 남편은 그날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고요. 그런데 일을 나갔는데 갑자기 제가 현기증이 나면서 회사 사무실에서 쓰러질 뻔한 겁니다. 머리가 팽글팽글 돌길래 할 수 없이 오후 반차를 내고 링거를 맞으러 갔어요. 링거를 맞고 남편에게 문자했죠. 나 지금 집에 간다. 너무 아파. 뜨거운 장판 좀 틀어놓고 집 좀 데펴줘. 라고요. 그런데 문자를 보지 않더라고요. 답장이 없는 겁니다. 이 양반 지금 자나? 하고 저는 죽을 사고 집에 들어갔죠. 띠띠리 비밀번호를 누르자 익숙한 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날의 생각이 났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설마 하고 거실을 보는 순간 네, 맞았네요. 남편은 또 저 몰래 여자와 거실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친놈이 정말. 저 그때 완전히 머리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뜨거운 죽 뚜껑 열어서 상간녀랑 남편 머리통에 던졌어요. 그런데 상간녀 얼굴 자세히 보니 제가 임신했을 때 남편과 그 짓 하던 년이더라고요. 미쳤구나. 진짜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신고 있던 구두 벗어서 두 연놈 콱콱 찌르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이게 뭐한 짓이냐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 남편 상간녀 몸을 감싸며 나가대요. 저한테는 미안하다고 하며 이번엔 제가 아니라 상간녀 손을 붙잡고 대문을 나서는 겁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도는 줄 알았어요. 바로 집에 있는 물건 전부 모두 모아서 박스에 담고 간장 뿌려서 못 쓰게 만든 다음에 밖에 내다 버렸고요. 실행한테도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랑 절대 못 살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애가 또 그랬냐고 미치겠다고 하며 저에게 울며 사과하더라고요. 남편은 말하더라고요. 자기 이 여자 못 있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혼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참, 누가 보면 세계의 사랑인 줄 알겠습니다. 당연히 소송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간통죄가 있어서 간통죄로 고소 때리고 돈 뜯고 뭐 아주 재판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랑 상간녀 회사 급여 가압류 걸어서 회사에 전부 소문나서 둘 다 잘렸고요. 남편은 이 여자 아니면 숨도 못 쉴 것 같다며 희대의 망언을 내뱉고 그렇게 저와 제 딸을 남기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상간녀는 회사에서 잘리자 상간녀 아빠가 일본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제1교포인데 일본으로 넘어와 살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상간녀랑 남편 일본에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종적을 감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상간녀도 한 번 결혼했다가 제 아이보다 3살 많은
초등학생 남자의 엄마인 이혼녀라고 하더라고요. 지 아들은 일본에 있는 부모님께 맡기고 한국에서 처녀 행세한 거였고요. 여튼 그 이후로 남편이 양육비 안 줘서 제가 전 시댁에 찾아가서 애 키우는데 돈 드니까 돈 달라고 깽판 쳐서 어머님이 대신 10년치 양육비 주오셨네요. 아들 잘못 키운 내 잘못이라며 같은 여자로서 비참할 정도라고 하며 연신 사과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용서한 건 아니었죠. 그렇게 저는 정말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채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혼 후 친정집으로 들어가 딸 아이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키웠어요. 저희 사랑에 보답이라도 한 듯 딸은 우수한 성적을 내며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줄곧 전교 1등을 도맡아 저를 웃게 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중간중간 교환학생도 가는 등 많은 경험을 하며 어엿한 숙녀로 자라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딸은 모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거의 10년간 경력을 쌓으며 능력 출중한 커리어우먼으로 컸습니다. 그런 딸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며 저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더라고요. 훤칠하고 잘생기니 아주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인상 좋은 남자였습니다. 하는 일도 만족스러웠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혼을 허락하고 그렇게 상견례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딸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빠가 너무 떨린대. 라고 하자 저는 왜, 뭐가 걱정인데? 라고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사실 오늘 상견례 오시는 분 아버님이 1년 전에 만나시는 여자가 친엄마 대신 오는 거래. 새엄마래. 재혼한 건 아니고. 근데 오빠가 그 여자 엄청 싫어해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가 엄마 없이 상견례 가면 무시당한다고. 아직 정식 재혼도 안 한 새엄마 끌고 온다고 그래서 걱정된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라고 했지만 이미 상견례 장소에 다 도착한 후였고 그렇게 저는 딸과 함께 상견례장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도착하고 얼마 안 있자 바로 사돈댁이 오더라고요. 서유될 놈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하고 저를 반겼고 신세 같은 모습을 한 바깥 사돈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새엄마, 그 작자가 갑자기 저를 보자 고개를 획 돌리며 더 이상 다가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를 이상하게 본 바깥 사돈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하자 그 새엄마라는 작자는 그게 아니라 잠깐만 나 배가 아파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며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저는 왜 그러지? 하며 그 새엄마라는 작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자세히 본 순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32년 전 내 딸이 뱃속에 있을 때 내 남편과 바람핀 그 상간녀인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상간녀는 제 남편과 재혼하고 3년도 안 되어 이혼했고 일본에서 유부남만 만나는 등 더러운 짓을 일삼으며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돈 많은 남자를 물었고 그 남자가 딸이 만나고 있었던 남자친구의 아빠였던 거였죠. 저는 상간녀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당신 상간녀 아니야? 32년 전 내 남편 뺏어간 그년 아니냐고 소리치자 제 딸은 깜짝 놀라며 엄마, 그 여자가 이 여자야? 하며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사돈과 예비 사위도 이게 무슨 말인지 눈이 동그래져 저를 쳐다보았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저 여자 아주 고약한 여자라고. 만삭인 내 남편 꼬셔서 가정 파탄 내고 애 유치원 들어갔을 때 또 내 남편이랑 만나다가 나한테 걸려서 소송당하고 일본으로 도망간 여자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니 아니 이게 무슨 말이오? 우리 오늘 초면 아닌가요? 하면서 말을 더듬다가 제가 완전 구체적인 정보를 대니 허버버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러자 박가사도는
그 새엄마 팔뚝을 붙잡으며 그게 진짜야?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상간녀는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막 도망가려고 했지만 힘이 장사 같은 바깥 사돈의 소나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젊은 날의 실수예요. 신경 쓰지 말아요. 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남겼습니다. 참다 못한 예비사위가 제가 죄송하다고 정말 면목이 없다며 현장 상황을 정리했고 바깥 사돈은 소리 지르며 당신 그딴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는 여자였다면 나 당신 안 만났어. 내가 준 다이아, 금팔찌 명품백에 신상 구두랑 싹 다 내놔. 카드도 앞쓰고 이날부로 당신과는 완전히 파이, 끝이라고. 에이 18,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 딸은 기가 막혀하는 표정으로 그 상간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요. 저도 막 열받아서 머리 끄랭이라도 잡으려고 했는데 예비사위의 간곡한 요청으로 인해 겨우 진정하고 집에 왔습니다. 딸은 화가 나서 나 이 결혼 안 할 거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며 버럭버럭 소리 질렀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국 저희 모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거의 3일 내내 식은 전폐를 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예비 바깥 사돈과 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용서를 빌려왔어요. 본의 아니게 갑작스럽게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그 상간녀, 아들 새엄마 될 사람은 제가 일본으로 출장 갔을 때 통역사로 만나게 된 여자고 너무너무 싹싹하고 나한테 먼저 다가와 주길래 만나게 되었다고. 정말 이런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알고 보니 그 여자 이혼 2번에다가 아들이 있는 것도 나에게 말 안 했다고 하며 저에게 그 여자와의 관계를 깔끔히 정리했다고. 정말 정이 너무 떨어지고 괘씸해서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 하다가 일이 커질까봐 그리고 제 마음을 달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 집에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괜찮다고. 뭐 알고 만나셨겠냐고. 그나저나 저는 괜찮은데 우리 딸이랑 사위대래가 마음에 깊게 상처받은 것 같다고 하니 사위는 걱정 말라고 자기는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켜주더라고요. 딸은 이제 그 여자 해결됐으니 자기도 괜찮다고 마음 추스렸다고 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고요. 그렇게 딸과 사위는 겨우 마음을 추스렸네요. 딸은 잠시 결혼을 미루고 싶다고 어차피 급한 거 아니니 천천히 진행하자 했고요. 정말 우당탕당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상간녀를 만나 뜻밖의 복수를 하게 되었네요. 나중에 듣고 보니 또 일본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평생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내 딸이 상간녀를 시어미로 맞이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합니다.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네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도 저에게 다 생기나 봅니다. 하여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을 시작할게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 인생 시나리오가 좀 꼬여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진짜 막장인데. 뭐 남이 얘긴 재밌잖아요, 그쵸? 저는 고등학교 동창인 민호랑 20년 넘게 알고 지내다가 지금은 10년째 동거 중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동거가 아니라 좀 복잡한 관계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 남자만 보고 살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불가능해요. 숨 막혀 죽을 것 같거든요. 처음 민호를 다시 만난 건 강남역 근처 술집이었어요. 제가 그때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밤업소라고 해도 그냥 술 따르는 정도였지만 그렇다고 성년은 아니었죠, 뭐.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낯선 남자가 있는 날도 많았으니까요. 근데 그날따라 들어온 손님이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민호더라고요. 걔는 항상 찌질하게 뒷자리에 앉아서 공부만 하던 애였는데 세월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얼굴만 좀 더 까매지고 키가 좀 컸을 뿐. 어머, 이게 누구야? 김민호 맞아? 지영이. 진짜 너야?
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인기 많았거든요. 민호 같은 애들은 저한테 말도 못 걸었던 타입이었죠. 그날 민호가 술에 취해서 고백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20년 동안이나 짝사랑했다니. 좀 소름 돋긴 했지만 한편으론 묘한 감동도 있었어요. 야, 너 아직도 나 좋아해? 20년이나 지났는데? 응, 아직도 좋아해. 순간 미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보 같은 순진남을 내 남자로 만들어 볼까. 그날 밤, 저는 민호를 집에 데려왔어요. 걔 얼굴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근데 더 웃긴 건 걔가 진짜 처녀 뗀다는 표정으로 절 대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첫 경험이었대요. 30이 넘어서? 너 처음이야? 응. 와, 진짜 드라마 같다. 첫 경험이 첫사랑이랑이라니. 걔는 절 첫사랑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전 걔가 누군지도 기억 못했어요, 솔직히. 그냥 공부 잘하는 조용한 애였다는 것만 기억났을 뿐. 그날 이후로 민호는 제게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매일 문자하고 퇴근하면 데리러 오고 주말마다 데이트 신청하고. 저는 솔직히 귀찮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관심이 나쁘지 않았어요. 다른 남자들은 몸만 탐하다 사라졌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민호가 동거하자고 하더라고요. 지영아, 우리 같이 살자. 내가 잘할게. 뭐? 갑자기. 진지해? 응. 나 지영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아, 진짜 순진한 바보 같았어요. 근데 그때 제 상황이 좀 그랬거든요. 월세 밀려서 쫓겨날 위기였고, 일하던 업소도 단속 때문에 문 닫게 됐고, 그래서 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질리면 나오면 되니까요. 근데 웃긴 건 민호와 같이 살면서도 제 생활 패턴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밤에 나가서 놀았고, 가끔은 다른 남자와 자고 들어오기도 했죠. 처음에 민호는 그걸 모른 척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지영아, 어제 어디 갔었어? 친구랑 술 마셨어. 왜?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그날 밤 처음으로 민호가 폭발했어요. 막 화내고 물건 던지고. 근데 웃긴 건 그렇게 화내고 나서도 결국 날 붙잡고 가지마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정말 한심했죠. 야, 김민호. 내가 언제 너한테 독점당한다고 했냐? 난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내 여자가 된 건 아니야. 그래도 같이 살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싫으면 헤어져.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때 민호가 무릎 꿇고 울면서 애원하더라고요. 제발, 나만 봐줘. 내가 뭐든 다 해줄게. 솔직히 그 모습이 좀 불쌍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통쾌하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인기녀였던 나를 감히 짝사랑한 찌질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라니. 근데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남자만큼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타협했어요. 알았어. 내가 다른 남자는 안 만날게. 대신 너도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 내가 놀러 가고 싶을 땐 혼자 놀러 갈 거고. 알았어. 다른 남자만 안 만나면 돼. 그때부터 좀 이상한 동거 생활이 시작됐어요. 저는 밤에 나가 놀고 민호는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근데 진짜 웃긴 건 제가 몇 시에 들어오든 민호는 항상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밥 먹어.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이 시간에. 미쳤어? 괜찮아. 어차피 나 잠도 안 와. 이런 식으로 5년 정도 지났을까요? 민호는 IT 회사에서 일하면서 영어 과외도 하고, 저는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서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커플 같았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미친 관계였어요. 제가 민호한테 얘기한 적은 없지만 사실 저는 다른 남자들도 계속 만났거든요. 단지 들킬 만한 증거를 남기지 않을 뿐이었죠. 뭐 여자가 조심하면 들통날 일이 없잖아요. 민호는 너무 순진해서 제가 머리카락 스타일만 바꿔도 예뻐졌다고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민호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일하다가도 문득 민호 생각이 나고, 다른 남자랑 있을 때도 민호랑 비교하게 되고, 이건 뭐지? 설마 내가 그 바보를 사랑하는 건가?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았어요. 어느 날 밤, 술에 취해서 민호에게 물었어요. 야, 너 나 없으면 어떻게 살 것 같아? 못 살아. 죽을 것 같아. 진짜 바보구나. 내가 널 이렇게 패는데도 그런 소리를 해? 응. 그래도 지영이가 내 옆에 있는 게 좋아. 그 순간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남자랑 10년이나 살고 있지? 근데 또 한편으론 이런 남자 어디서 또 구해?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작년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민호 회사의 새로운 여자 직원이 민호한테 관심을 보인 거예요. 처음엔 그냥 무시했어요. 누가 저 찌질이를 좋아하겠어? 하고요. 근데 민호가 집에 와서 그 여자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서연이가 이랬다, 저랬다. 듣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야, 너 걔 좋아해? 아니, 그냥 친한 동료야? 친한 동료? 그럼 왜 자꾸 얘기해? 그냥 말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 말에 뭔가 가슴이 찔렸어요. 내가 민호한테 제대로 된 대화 상대가 되어준 적이 없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민호는 항상 내 얘기만 들어주고 내 기분만 맞춰주고 자기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민호가 늦게 들어왔어요. 평소엔 저보다 일찍 들어와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그날은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죠.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어디 갔다 왔어? 서연이랑 밥 먹었어? 둘이서? 응.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 먼저 갔어. 그 순간 진짜 미쳤어요. 제가 민호 뺨을 때렸다니까요. 야, 너 감히 다른 여자를 만나? 지영아, 너도 다른 남자 만나잖아. 뭐? 누가 그래? 다 알아. 처음부터 다 알았어. 그래도 괜찮았어. 내가 결국엔 내게 돌아오니까 진짜 충격이었어요. 민호가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니. 그리고 저보다 더 괴롭고 아팠을 텐데도 참았다니. 그래도 이제 나도 내 행복을 찾고 싶어. 서연이는 나를 진짜 좋아해 주는 것 같아. 그 말에 제가 완전히 미쳤어요. 물건 던지고 고함치고 심지어 민호 옷도 다 찢어버렸어요. 너 감히 날 버려? 10년 동안 내가 너한테 길들여졌는데? 민호는 그냥 슬픈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지영아. 나도 이제 좀 행복해지고 싶어. 그렇게 민호는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처음엔 뭐 어때? 다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자유롭게 놀고 남자도 마음껏 만나고. 근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즐겁지 않더라고요. 밤에 놀다가도 문득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우울해졌고, 남자랑 자고 나면 왠지 더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울기도 하고, 미친 거죠, 완전히.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가 민호 회사 앞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 서연이랑 같이 있는 민호를 봤어요. 둘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민호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술에 취해서 민호한테 전화했어요. 야, 김민호, 넌 나 없이 잘 살고 있냐? 지영아, 많이 취했구나. 집에 들어가. 넌 대답 안 할 거야? 행복해. 그 여자랑? 응.
행복해. 그 말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10년 동안 괴롭혔던 남자가 드디어 행복을 찾았다니. 그게 나 없이라니. 그래도 넌 날 사랑하잖아. 20년 동안이나 그랬었어. 근데 이제 서연이를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정말 미친 듯이 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민호를 다시 내 곁으로 데려와야겠다고 결심했죠.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자존심 때문에요. 내가 버려야지. 걔가 날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봤죠. 알고 보니 걔는 진짜 착한 여자더라고요. 교회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민호랑 딱 어울리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게 더 열받았어요. 내가 10년 동안 괴롭혔던 남자가 이제 와서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다니. 어느 날 서연이를 직접 만났어요. 일부러 민호가 없을 때 걔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요. 안녕, 서연 씨. 나 민호 전 여자친구야. 아, 안녕하세요. 우리 커피 한잔 할래? 카페에 앉아서 저는 서연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민호와의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 제가 얼마나 걔를 괴롭혔는지, 심지어 다른 남자들 만났던 일까지요. 근데 민호는 그래도 날 사랑했어. 끝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냥 알아도. 민호는 첫사랑인 날 절대 잊지 못해. 너랑 있어도 날 생각할 거야. 서연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제 말이 먹혀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죠. 참, 민호가 결혼해 트라우마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 걔 엄마가 미혼모였거든. 그래서 결혼 절대 안 한다고 했어. 나랑 10년 살면서도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아마 진지한 연애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 뒤로 민호와 서연이 사이가 틀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 작전이 성공한 거죠. 한 달 후, 민호가 다시 절 찾아왔어요.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죠. 지영아, 다시 같이 살자. 왜 그 천사 같은 여자는? 헤어졌어. 왜? 걔가 결혼 얘기를 꺼냈는데 내가 거절했어. 그 순간 진짜 통쾌했어요. 내 계획대로 됐다. 라는 승리감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민호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제가 망가뜨린 거잖아요. 이 남자의 인생을. 알았어. 다시 같이 살자. 그렇게 민호는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고 우리의 이상한 동거는 다시 시작됐어요. 근데 뭔가 달라졌어요. 민호가 예전처럼 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곁에 있는 것 같았죠. 너 나 안 사랑해? 사랑해? 거짓말. 예전 같지 않아. 그래도 지영이 없인 못 살아. 이 말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없으면 못 산다. 이게 뭐지? 중독, 집착. 아니면 그냥 10년 동안의 습관? 요즘 민호는 가끔 밤에 혼자 나가요. 어디 가는지는 말 안 하지만 전 알아요. 소주 한 병 사서 한강 가서 혼자 마시는 거예요. 한 번 몰래 따라가 봤거든요. 강변에 앉아서 하염없이 물만 보더라고요. 진짜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민호를 괴롭히면서도 다른 여자한테 뺏기는 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뭘까요? 소유욕, 집착 아니면 사랑? 어제는 민호가 늦게 들어왔는데 술 냄새도 안 났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표정이 밝아 보였고요.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친구 만났어. 여자친구? 아니, 근데 폰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훔쳐보니까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라는 내용이었어요. 발신자는 서연. 미치겠더라고요. 다시 그 여자랑 만나고 있다니. 폰을 들고 민호한테 달려가서 따졌죠. 야, 이게 뭐야?
또 그 여자 만나? 응, 만났어. 왜? 너 나랑 살잖아. 그래서? 넌 다른 남자 만나면서?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같은 거냐고.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민호가 바뀌면 어떡해요? 난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저는 민호에게 제 감정을 토해냈어요. 뭐? 언제부터 날 사랑했는데? 모르겠어. 근데 사랑인 것 같아.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10년 동안 날 괴롭히다가? 그 말에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이 남자에게 뭘 한 거지? 진짜 괴물 같은 짓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미안해. 진짜 미안해. 됐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민호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떠나려는 것 같았어요. 가지마. 제발. 지영아. 이제 그만하자. 10년 동안 나한테 충분히 복수했잖아. 복수? 무슨 복수? 고등학교 때 내가 널 짝사랑했다고. 그걸 가지고 날 10년 동안 괴롭힌 거 아니야? 아니었어요. 전 그냥 내 맘대로 살았을 뿐이었는데 민호는 제가 일부러 자기를 괴롭혔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끔찍한 건 그런데도 날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민호는 그렇게 떠났고 이제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서연이라는 여자가 민호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요.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지. 이게 진짜 사랑인가요? 아니면 그냥 제 소유물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 때문인가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참 막장이죠? 근데 솔직히 민호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엔 진짜로 사랑해보고 싶어요.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민호를 10년 동안 괴롭힌 제가?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들꽃야담 1시간 몰아보기입니다. 즐거운 시청 되세요. 과부들의 옹달샘을 뚫어준 소금장수. 조선 후기 유교 문화에 의해 여인들에게 강요된 정절 때문에 과부들은 힘겹게 살아야 했지만 과부들의 옹달샘을 시원하게 뚫어준 소금 장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조선 성종대에 이르러 경국대전에 법적으로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편찬되면서 과부의 정절을 더욱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을마다 혼자 사는 여인들이 점차 늘어났고 가혹한 법제도 탓에 그들의 한이 날로 쌓여가던 시절이었지요. 소금장 수충식이는 그날도 수레에 소금을 가득 싣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며 소금을 팔고 있었습니다. 소금 사세요. 단단하고 맛 좋은 소금이 왔습니다. 짭조름한 맛이 혀끝을 간지리고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지요. 그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높여가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큰 대문이 열리더니 복실이 나오며 말했습니다. 소금 맛은 짠데 무슨 맛이 그리 좋다고 떠드는 거예요. 우리 마님께서 소금 좀 보자 하시니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충식이 수레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곱게 차려입은 중년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소금 장수 들어왔습니다. 마님, 한번 녹여보시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입안 가득 깊은 맛이 퍼집니다. 한번 맛을 보시지요. 넉살스럽게 권하는 충식의 말에 마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금 맛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특별한 것이 있겠는가? 정말 그리 특별한 맛인지 한번 맛을 보세나. 예, 마님, 저희 소금을 맛보시면 오래도록 그 맛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 어디 한번 줘보시게. 충식이 소금을 한 움큼 손바닥 위에 내밀자 마님은 다소곳이 소금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사실 소금 맛이야 다 거기서 거기였지만
호들갑 떠는 충식의 넉살에 살짝 웃음이 났지요. 짭조름한 것이 감칠맛도 나는 것 같으니 한 말만 주게나. 간수는 잘 뺐겠지? 그럼요. 마님, 이 소금이야말로 전남 무안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옵니다. 넉넉하게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충식은 소금 가마니에서 한 마를 재어 팔았습니다. 가마니를 다시 묶고 있는데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랍니까?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내 소금 다 녹아버리겠구먼. 충식은 다급히 수레를 처마 밑으로 끌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만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 머물러도 되겠습니까요? 그러자 마님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덤덤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게 저기 헛간에 수레를 끌어놓게나 빗물이 들지 않을 테니 안전할 걸세.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점심때가 되었지만 충식은 주막에 갈 수도 없어 그저 우물가에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며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복실이 나와 그를 불렀습니다. 마님께서 점심을 먹고 가시라 하십니다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주막으로 갈 수도 없을 테니 여기서 점심을 드시지요. 라며 잘 차려진 밥상을 들고 나왔지요. 뜻밖의 호의에 충식은 감사히 식사를 마쳤고 밥값이라도 대신하겠다는 마음으로 헛간 뒤편에 쌓여있는 장작더미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마님, 신세만 질 순 없으니 저기 쌓여있는 장작이라도